안녕하세요. 덴탈 하이제니스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많았던 치과 방사선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험 범위라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체크를 꼭 해두시고 요거에 관한 내용들을 쏙쏙 골라가지고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새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꼭 달라고 요청을 오픈 채팅방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강 방사선학은 매년 20문제씩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시험 범위에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이 전리, 전자를 이탈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전리거든요. 그래서 이탈시킬 수 있을 정도의 고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쭉쭉 읽어보시고 이거는 적자 이렇게 순으로 외워주시면 되고 에너지의 크기는 반대죠. 어떻게 외우느냐? 애자, 지적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애자, 지적을 먼저 외우신 다음에 파장의 길이는 반대라고 적자라고 외워두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 요거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X선이 이제 발생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시험 범위거든요. 자, X선이 발생할 때 요런 것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자, 이제 물체에 원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소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가운데는 이제 양전하가 있고 바깥에는 전자가 이렇게 외곽을 따라서 이렇게 돌게 되는데 요것 먼저 보셔야 되는데 전자가 여기 있으려는 그런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 힘보다 더 큰 에너지가 이렇게 와가지고 전자극에 이게 탁 충돌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요거예요. 그럼 얘가 나가게 되겠죠. 튕겨져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뻥 뚫리게 되겠죠. 빈 공간이 되면 여길 누가 채운다? 요게 외곽에 있는 전자가 와가지고 여길 채우게 되거든요. 이때 이렇게 채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중력과도 같은 거예요. 이 양전하의 인력 때문에, 핵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쫙 당겨져서 여길 채우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 여길 채우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다? 방사선이다. 그게 방사선 또는 영어로 하면 X선. 이름이 왜 X선인지 아세요? 그게 뭔지 몰랐거든. 처음에 이제 렌트겐이 이걸 발견했을 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특이하다. 이러면서. 넌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X선이라고 할게. 그게 지금 이름이 굳혀져가지고 X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자가 원래 있었던 것이 이탈을 하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이탈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채워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 방사선이 발생이 안 된 거예요. 방사선 언제 발생한다? 이게 채워지면서 발생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엇갈리지 말아야 하는 게 이탈될 때가 아닙니다. 채워질 때입니다. 왜냐? 바깥에 있으면 바깥에 붙어 있을수록 더 큰 힘이 필요하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외우면 안 돼요. 약간 책이랑 다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이런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가볍게 듣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깥에 있으면 있을수록 여기 유지하려는 힘이 커야 되겠죠. 아니면 바깥으로 이렇게 스르륵 없어지니까. 그러겠죠. 이게 태양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더 가까이 오게 되면 양전하의 중력 때문에 끌어당기는 인력 때문에 여기 있었을 때보다 더 뭐라 해야 되죠? 그만큼 힘이 필요 없잖아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얘가 잡아당기는 힘이 크지. 그쵸? 그러니까 힘이 그만큼 여기 있으려는 힘이 불필요하니까 그만큼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방사선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에너지 차이만큼 광자가 방출된다는 게 그 뜻이에요. 불필요한 에너지를 바깥으로 빼고 자기는 더 안쪽으로 탁 달라붙고. 자, 일단은 제동 방사선을 먼저 보게 되면
고속 전자가 원자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요건 또 뭐가 다르냐면, 자, 외부에서 전자가 이렇게 팍 와요. 그러다가 여길 접근했을 때 핵에 인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꺾여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계의 원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게 쉬워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뭐 충돌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어쨌든 핵 주변으로 갔을 때, 충돌을 하거나 핵 주변으로 갔을 때 방향이 바뀌고 속도가 감소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때 빨리 가다가 갑자기 속도를 잃게 되죠. 그러면 잃었을 때는 그만큼 얘가 천천히 가도 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쵸? 빨리 갔을 때는 엔진의 힘이 커야 되겠죠. 에너지가 커야 되는데 천천히 가니까 속도가 줄어드니까 내가 그만큼 힘을 적게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때 에너지를 빼게 되죠. 그만큼 광자가 방출되게 된다. 그때 방출되는 게 방사선이다. 그걸 뭐라고 한다? 제동 방사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외워야 되겠죠. 그러면 동근, 전자가 이제 핵 근처에 근접할 때 생기는 방사선은 제동 방사선 또는 저지 방사선이라고도 하거든요. 제동, 저지. 뭔가 제동이 걸린다, 저지가 걸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제동이 걸린다. 그러니까 속도가 감소되는 거고, 이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아까 전에 X선의 발생을 얘기를 하면서 설명드린 게 특성 방사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면, 고속 전자가 전자를 이탈시켰을 때 외곽 전자의 그게 빈 공간을 탁 채우면서 내각 전자의 그 자리를 채우면서 나타나는 게 뭐다? 그 이름을 천이라고 한다. 이 현상을 갖다가 채워지는 걸 천이라고 하고, 그 에너지 차이만큼 광자가 방출되게 된다. 그게 뭐다? 특성 방사선이다. 이거나 같은 원리고 같은 의미인데, 이제 교과서 상에서는 표기하는 방식이 다르고 표시하는 게 다르잖아요. 문제도 뭐 정말 째째하게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요거는 일동, 요거는 특차,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지 방사선과 또는 제동 방사선은 전자와 텅스텐 사이에 어떤 작용을 했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원자의 근처를 접근할 때 또는 지나갈 때, 요런 거랑 섞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런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반대로 특성 방사선을 물었는데 제동 방사선의 특징이 보기로 이렇게 있고 특성 방사선 특징을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둘 중에 한 문제는 꼭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엑스레이 기계, 거기 안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 건데, 자, 엑스레이 기계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우리가 여기 원기둥 같이 생긴 거가 이제 조사통이라고 보고, 여기로 이제 환자 피부에다가 좀 근접해가지고 찍고, 요거는 이제 기계통, 몸통이에요. 그 안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조그매요. 이것보다 더 작아요. 음. 여기 이제 그거를 확대해서 구조를 그려 보았고요. 일단 음극에 뭐가 있고 양극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음극에는 여기 이제 필라멘트가 있죠. 필라멘트가 있고, 거기를 이제 감싸주는 직속컵이 있어요. 그리고 양극에는 구리 동체가 안에 들어있는 텅스텐 타겟이라는 게 있어요. 텅스텐 타겟이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텅스텐 필라멘트는 여기서 전자가 나와요. 전자가 나와야지 X선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막 이렇게 나오면 전자 구름이라는 게 생성이 돼요. 한마디로 전자 덩어리가 방출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문제의 오답으로 어떻게 나오냐? X선이 발생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서 X선이 아직 발생되지는 않죠. 전자까지만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직소컵은 그 나온 전자를 이렇게 모아주게 됩니다. 모아주고 어디 가지 못하게 잡아두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타겟에다가 탁 때려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회색이 전자의 이동 방향입니다. 이쪽으로 딱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양극에 해당되는 텅스텐 타겟이 있죠. 텅스텐 타겟에 탁 부딪히고 그때부터 이제 X선이 발생되게 되는 건데, 근데 X선이 발생되기 위해서 X선이 발생되면서 뭐가 발생되냐? 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거가 뜨겁기 때문에 여기 주변에 절연유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기름이에요, 기름. 절연유가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 이제 다 채워지게 되어 있고, 이제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열 전도성이 좋은 구리를 사용하고요.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용륜점이 높아야 되고 증기압이 낮아야 돼요. 왜냐? 열 발생하면 증기가 발생될 수 있는데 여기서 증기압이 커져버리게 되면 터질 수도 있고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 증기압은 낮아야 되고, 용융점은 이제 어떠한 열을 받았을 때 그 역치 이상의 열을 받으면 녹거나 뭐 변형되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용융점이 높아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100도의 열이 발생됐어요. 근데 용융점이 10도밖에 안 돼.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10을 넘어버렸잖아. 그래서 막 기계가 변형이 되는 거죠. 내 용융점이 1000이다. 근데 100의 열이 발생했다. 그러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온도의 범위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그리고 원자 번호가 커야 되는 거는 X선의 발생 자체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전에 X선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양전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바깥을 계속 두르고 있다 그랬죠. 근데 요게 이제 양이 많아지는 거. 층이 더 커지면 커지고 양전하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원자 번호가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X선이 발생하려면 이 전자도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구리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오니까 양극에서 텅스텐 타겟에 무엇을 쓴다? 열 전도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리를 쓴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절연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변에는 뭐가 존재하죠? 절연유. 한마디로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이 있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열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 절연작용과 냉각작용을 위해서 절연유를 넣습니다. 자, 이 구조는 어디에 둘러싸여져 있죠? 유리관으로 인해서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관의 특징은 왜 유리를 쓰나? 용융점이 높고 X선 흡수도가 낮아야 되죠. X선이 막 나왔는데 여기서 막 다 흡수를 해버려. 그럼 X선이 제대로 이쪽으로까지 잘 못 나오겠죠. 그래서 X선 흡수도가 낮은 유리관을 쓰고, 그걸 낮추기 위해서 뭘 쓴다? 붕소규산염을 쓴다. 요거랑 요거가 붕소규산염이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거를 사용해서 유리관을 만든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진공 상태여야 돼요. 진공 상태. 왜냐? 전자의 속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기 속에서 이제 전자를 방출시키게 되고 쏘게 되면은 속도가 좀 느려지겠죠. 뭔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진공 상태를 보존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필라멘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왜냐? 산화방지라고 하는 거는 산소가 필라멘트랑 접촉을 하면서 화학적으로 변형이 시켜서 부식이 되거나 이렇게 나중에 변화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해야 된다. 유리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선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물었어요. 자, 직소컵은 열을 흡수한다. 땡. 열을 흡수한다기보다 열을 분산시키는 거는 이제 구리가 하는 역할이고, 열 자체를 이제 낮춰주는 거는 기름이 하는 거죠. 냉각작용. 그리고 직소컵은 뭘 한다?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전자를 모아서 타겟에 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유리관은 전자를 모아준다. 땡. 전자를 모아주는 건 뭐가 한다? 직소컵이 하는 역할이죠.
유리관은 속도를 유지를 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런 거를 하죠. 또 다음 문제. 요게 초점이죠. 타깃, 영어로 타깃. 열전자를 방출한다. 아니죠. 열전자가 아니라 엑스레이를 방출하는 거고, 열전자를 방출하는 것은 뭐다? 필라멘트다. 자, 다음 문제. 구리동체는 열을 분산시킨다. 오, 맞는 말이죠. 자, 다음 문제. 필라멘트에서 X선이 발생한다. 맞을까요? 필라멘트에서 X선이 발생한다. 오답으로 정말 단골 출제된다 그랬죠. 아니에요. 필라멘트에서는 전자운이 발생되고 전자가 발생되고 X선이 발생되는 건 텅스텐 타깃이라고 했죠. 네, 완벽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관전압과 관전류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따로 제가 영상 올려드렸거든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다 이해가 가실 거고 그거 보시면 자, 우리 엑스레이 기계에 버튼 누르는 거 있죠. 어른, 뭐 아이 또는 치아 번호 누르는 거 있고 또 뭐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게 써놨지만 버튼이에요. 그 버튼을 조절하는데 이제 뭐 관전압 조절하는 버튼 있고 관절류 조절하는 버튼 있고 그게 다 알맞게 세팅되어 있는 게 뭐 어른, 아이, 뭐 치아, 번호 요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따로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 확인하시면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의 속도를 조절해서 X선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다? 요거는 X선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구성을. 근데 거기서 이제 조절을 하려면 관전압을 세게 탁 해주면 여기서 이제 타다다닥 이렇게 해서 X선을 방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튼 여기에 관한 영상은 제가 따로 올린 영상을 꼭 봐주세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자, 치근단 촬영하는 그 카메라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에 여과기가 있고 시중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과기의 역할은 뭐냐? 여과를 하는 거예요. 뭐를? X선을. 왜? X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파장을 제거를 하거든요. 에너지가 좀 적은 그런 장파장의 에너지를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투과력이 센 것만 이용해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쏘는 거거든요. 그럼 X선의 질이 좋아지겠죠. 힘없는 것들이랑 섞여 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요거는 아직 물체에 닿기 전이라서 2차 방사선이랑은 상관이 없고 제거도 곤란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고유 여과는 뭐냐면 여기 안에 뭐 타깃도 있었고 유리관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기름도 있고 조사창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여과를 조금씩은 해줘요. 그런 뜻이고 또 부가적으로 이제 여과기가 여기 하나 더 있어가지고 1차 방사선을 그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장파장을 제거를 하거든요. 그 다음 무엇을 하냐? 시중기가 있어요. 시중기는 X선을 모양을 결정을 하고 크기를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X선이 막 이렇게 뭘 거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딪히면서 2차 방사선이 생성된다 그랬죠. 물질과 이렇게 한 번 더 부딪히면서. 그 2차 방사선을 여기가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시중기가. 그리고 산란 방사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거 두 개 같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대조도가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X선이 나오는데 그 X선의 크기를 딱 줄여버리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똑같은 양의 X선이 나오는데 크기가 작으면 이 작은 공간 안에서 X선이 다 나온다고 치면 이렇게 진하게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양인데 모양이 이렇게 크기가 커버리게 되면 똑같은 양을 이렇게 분산해서 필름에 찍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조도가 이렇게 했을 때 감소하고 이렇게 되면 커지게 되겠죠. 대조도가 뭐예요? 흰색과 검정색의 구분의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흰색과 검정색 엄청 분명하죠. 흰색과 검정색까지는 아니고 약간 흐릿흐릿한 회색이 되겠죠. 그 말이고 조사통은 여기 이 조사통은 피부와 7cm
이내로 위치시켜야 됩니다. 너무 멀리서 이렇게 찍어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2차 방사선이 뭐 다른 데로도 막 나가게 되고 제대로 1차 방사선이 물체를 찍지 못하겠죠. 흐릿흐릿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각통도 있고 원통형도 있는데 원통형일 경우 7cm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시중기는 납박으로 이렇게 다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건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기에 대한 설명으로 네, 맞는지 틀린지 보세요. X선의 질을 조절한다. 땡, 여과기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장파장을 제거한다. 이것도 여과기에 대한 설명이죠. 필라멘트의 온도를 조절한다. 생뚱맞은 얘기죠. 온도를 조절하는 거는 절연유, 기름이나 또 구리, 열을 분산시키는 구리가 하는 거겠죠. 타깃. 그리고 생뚱맞은 얘기는 아니네요. 왜냐하면 고유 여과에 해당되니까요.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알루미늄판이 들어가는 것은 여과기일까 시중기일까? 여과기죠. 발생되는 전자의 수를 조절할 수 있다. 네. 방사선의 모양 및 형태 크기를 조절을 하는 거지 발생되는 전자의 수를 조절하는 건 뭐라 그랬죠? 필라멘트라 그랬죠. 그러면 X선 속의 모양과 크기를 조절한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여과기의 기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보세요. 산란선을 감소한다. 땡, 산란선 감소하는 거 시중기죠. 조사 범위를 제한한다. 그 말이 뭐예요? 요거랑 똑같은 말이죠. 땡, 시중기에 대한 역할입니다. X선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땡, X선 양을 조절하는 거는 관전류 조절 장치의 역할이죠. X선 크기를 조절한다. 그것도 시중기의 역할이죠. 장파장을 제거한다. 옳지. 그게 바로 여과기의 설명이죠. 자,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타깃과 필름 간의 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흐릿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바로 여기서 탁탁탁 쏘는 거니까 훨씬 더 선명하게 찍을 수가 있겠죠. 자, 기하학적 흐림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안에 타깃이 이렇게 살짝 45도처럼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음영이라고 해가지고 알짜배기로 찍히는 구간이고 여기는 흐릿하게 찍히는 반음영이라는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음영으로 이렇게 흐릿하게 찍히는 거라서 이거는 뭐 때문에 여기가 기울어져 있어서 그렇다. 경계면사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타깃과 필름 간의 거리가 짧으면 반음영이 감소한다 그랬죠. 왜? 자, 여기 겹치는 구간 여기다가 만약에 필름을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음영이 거의 안 나오겠죠. 근데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보세요. 이게 차이가 더 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여기다 만약에 필름을 놓는다. 그러면 반음영이 이만큼이나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필름과 타깃깔이 짧으면 필름이 받는 그 필름 입장에서는 X선의 강도가 더 세게 느껴지겠죠.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X선의 강도가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X선 발생하는 거기서 나오는 X선 자체의 강도는 동일하겠죠. 그것까지는 조절할 수가 없죠. 필름과의 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패스. 자, 그럼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과 타깃과의 거리가 짧으면 관용도가 감소하나요? 자, 관용도랑은 상관이 없고 일단 관용도라는 거는 필름의 관용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필름의 관용도가 넓다, 좁다, 뭐 넓다라고 한다면 뭐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우리가 검정색부터 흰색까지 엄청 진한 검정색이 있고 아예 흰색이 있고 뭐 중간에 뭐 회색 정도 요걸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게 뭐다? 관용도가 좁다, 관용도가 넓지 않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엄청 진한 검정색, 덜 검정색, 그 다음에 점점 약해지고 색깔이 이렇게 엄청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 흑화도를 엄청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관용도가 넓다 그러고, 흑화도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색밖에 안 된다.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뭐다? 관용도가 넓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은 이거 거리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대조도가 감소한다? 대조도랑도 거리에 의해서는 상관이 없겠죠. 관전류나 관전압이 뭐 크면 작으면 그거랑 이제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응량이 감소한다가 맞겠죠. 해상도는 더 좋아지죠. 가까이서 찍으니까. 선예도도 가까이서 찍으니까 더 선명하게 찍히겠죠. 그리고 해상도나 선예도에 관해서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리겠고요. X선과 가시광선의 공통점은 정말 중요해요. 이거 맨날 시험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어떻게 배우느냐? 내 월급이 30만 원이나 감소했지만 굴복하지 않고 사투를 벌이다가 진이 빠진 거예요. 이렇게 외워두시고 일단 음영투사가 가능하다. 자, 책에서는 유사한 방법으로 물체에 음영을 투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투사라는 뜻이 물체를 어떤 빛 같은 게 뚫고 지나가는 걸 투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시광선의 다른 점에 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파장이 극히 짧기 때문에 물질을 투과할 수 없다. 같은 말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사한다고 하면 맞는 말인데 투과한다고 하면 요거는 X선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직진한다. 감광작용이 가능하다. 굴절이 되지 않습니다. 책에서는 전장이나 자장에 의해서 굴절되지 않는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어떤 물체를 투과할 때는 굴절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꼭 전장이나 자장에 의해 굴절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거 속도는 30km/초로 같다. 여기서 감광작용이라는 것은 필름에 대하여 감광작용을 한다. 둘 다 똑같이. 무슨 말이냐? X선이 닿았어요. 그럼 필름이 반응을 하죠. 가시광선이 빛에 노출이 됐어요. 필름이 반응을 하죠. 요거 실험해봤죠, 여러분? 그래서 필름을 현상할 때 바깥에서 필름을 깐 다음에 넣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빛에 다 노출돼가지고. 다 새까맣게 찍히잖아요. 필름이 새까맣게 변했다는 거는 필름이 작용을 받았다. 감광작용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게 X선에 노출되면 또는 가시광선에 노출되면 필름이 새까맣게 변한다. 원래는 투명한 색깔이죠. 약간 청색처럼. 그리고 물체를 뚫고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방사선에 대한 설명으로 같은 것은 1번 진공 상태에서 빛의 속도가 같다. 맞는 말이죠. 진공 상태에서 X선과 가시광선은 직진을 한다. 또는 굴절을 한다. 굴절한다? 틀린 말이에요. 진공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빛이 직진을 하죠. 네, 완벽하게 정리되었고요. 다음 문제. 물질 투과한다. 그러면 땡. 형광물질을 발생한다. 땡. 원자를 전리시킨다. 땡. 요거는 가시광선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 땡. 아니죠. 보이죠. 가시광선은 눈에 보이고 X선은 눈에 안 보이고. 그러면 직진한다. 그러면 맞는 설명. 자, 그리고 이거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외우시는 방법은 고전, 전자가 높다는 거죠. 전자 에너지가 더 높다. 이게 뭐냐면 전자의 결합 에너지, X선의 결합 에너지를 비교한 거고요. 그리고 X선이 높을 때는 X광, 중국어로 X선을 X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광이 앞에 오니까 전자보다 더 에너지가 큰 거겠죠. 그래서 광전 효과고요. 그 다음에 X선이 결합 에너지보다 매우 클 때, 매우. 그래서 매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매콤, 콤프턴 산란. 매우 클 때는 뭐다? 매콤, 콤프턴 산란. 자, 그리고 X선의 필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름은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확대를 시키면 가운데 지지체가 이렇게 크게 있고요. 두껍게. 그 위에 이제 접착층이 있고 그 위에 감광유제가 있고 그 위에 보호막으로 덮여 있어요. 여기 아래도 똑같이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대칭으로 이렇게 구분선을 그어드릴게요. 위아래 똑같고, 자, 지지체는 지지를 하는 거예요. 필름을. 그리고 접착을 해야 되겠죠. 다른 물질이랑 붙이려면.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죠? 감광유제가 있다 그랬죠. 이 감광유제는 젤라틴이랑 할로겐한 결정이 합쳐져서 만든 건데 왜 하는 거냐면 엑스레이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광유제를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죠. 필름의 핵심. 그 다음에 보호를 해야 되니까 보호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만드는 게 필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치근단 사진 필름, 구회 필름, 구회 필름은 파노라마, 얼굴 전체 그 골격을 찍을 때 쓰는 게 구회 필름이고요. 구회 필름은 여러분 실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편지 봉투처럼 되어 있고 이걸 딱 까서 보면 연박이라는 게 있죠. 필름을 감싸고 있는 은박지처럼 생긴 거, 거기 이제 연박이고요. 그걸 넣는 목적은 산란선을 찾아놓고 폭우를 감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근데 편지 봉투 같이 생긴 면이 앞면이에요, 뒷면이에요? 뒷면이죠. 뒷면 부분에 연박이 이렇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시트인데요. 그 장이 앞으로 가게 해서, 그러니까 필름을 반대로 해가지고 찍어버리면 연박에는 여기 끝에 요런 게 청어가시처럼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서 찍었을 때는 청어가시형 모양도 같이 필름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방사선 사진 촬영에 실수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뭐가 잘못된 건지. 뒤로 뒤집어서 찍었다. 여기 요거를 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회 필름은 이거는 옛날 방식의 파노라마 찍었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찍었냐면 요렇게 옛날에 그 투명한 파일 같은 거 이렇게 딱 플라스틱처럼 탁 덮는 카스트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거기 안에 이제 막 A4용지 같은 거 넣어가지고 다니는 그것처럼 딱 생겼거든요. 바깥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딱 돼 있고 당연히 투명하진 않고요. 어쨌든 그 카세트 안에 구회용 필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시 카세트를 닫아요. 그럼 닫으면 딱 이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거를 파노라마 기계에다가 끼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이걸 밖에서 열면 안 돼요. 빛에 다 노출이 되니까. 이거를 열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암막실이나 그 현상기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빛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뚜껑을 열어요. 열면 필름이 안에 있죠. 이걸 꺼내요. 꺼내고 그걸 현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파노라마 사진이 여기서 딱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세트 먼저 설명드리면 카세트에는 산란선과 폭우를 방지하기 위해 뒷면은 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세트는 납으로 감싸져 있고 그 다음에 카세트를 열면 여기 양쪽 면은 증감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의 필름 자체에는 증감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필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 똑같고요. 구내 필름에 추가로 이제 넣는 게 연박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검은 종이 들어가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구의 필름도 필름 내에는 증감지가 없어요. 카세트에 있는 거고 그럼 필름은 뭘 쓰냐? 증감지용 필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비증감지용 필름은 요즘에 안 쓰니까 안 다루거든요. 시험 문제도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증감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카세트의 한쪽 면 그리고 다른 쪽 면 이렇게 앞면 뒷면으로 대칭으로 되어 있고 어쨌든 한쪽 면을 봤을 때는 자, 이렇게 보시면 카세트의 한쪽 면, 카세트의 다른 쪽 면 이렇게 해서 그 안쪽에 이제 필름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먼저 맨 아래에 보호층이 있고요. 그 위에 인층이 있고요. 그 위에 반사층이 있고요. 그 위에 지지체가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플라스틱 카세트의 그 앞면이 있는 거고 이건 뒷면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각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막은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호막이랑 붙어 있는 인층은 X선이 이렇게 딱 닿으면 X선을 가시광선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서 필름의 광자극을 돕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층이 반사층이에요. 반사층은 빛을 필름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자, X선이 외부에서 이렇게 오다가 이쪽으로 다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반사층이에요. 반사층은 이쪽으로 반사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곧 필름 쪽으로 엑스레이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반사층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체는 이 증감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흑화도는 검은 정도를 흑화도라고 하고 선예도는 선명한 정도를 선예도라고 합니다. 자, 선예도랑 해상도 두 개 거의 비슷한 말이고 약간은 다르지만 어쨌든 요거에 대한 문제는 매년 거의 국시에 나오니까 요거 정말 기억 잘 해두시고요. 그리고 흑화도에 대해서도 거의 진짜 맨날 나오죠. 자, 선예도. 초점의 크기가 작을수록 선명하다. 자, 초점의 크기가 이렇게 크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니까 어떻다 그랬죠? 반음영이 커진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초점의 크기가 작다. 그러면 반음영이 없겠죠. 그래서 선예도가 커집니다. 그리고 할로겐한 결정이 어디에 들어가죠? 감각유제 성분이죠. 감각유제가 할로겐 은 결정이랑 젤라틴이랑 섞어서 만드는 거라 그랬는데 어쨌든 요 결정이 작을수록 선예도는 증가합니다. 더 세밀한 표현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결정이 작을수록. 만약에 결정이 크기가 크면 감각도는 커집니다. 더 엑스레이에 대해서 더 예민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흑화도가 감소하는 요인인 것은 관전압이 증가한다. 땡, 흑화도가 증가하죠. 노출 시간이 감소한다면 X선 양이 줄어드니까 흑화도도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이거는 흑화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물체 밀도가 엄청 두껍고 밀도가 큰데 거기를 X선이 통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필름에 찍히는 X선의 양이 적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검은 정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밀도가 적으면 흑화도는 커진다. 그리고 폭우와 산란선이 증가하면 당연히 흑화도는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딱 찍혀야 될 곳에만 찍혀야 되는데 폭우와 산란선이 증가하게 되면 찍혀야 될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도 막 계속 이렇게 X선이 가버리니까 더 검해지겠죠. 그래서 흑화도는 증가합니다. 초점과 필름 간의 거리가 감소되면 선예도가 증가하죠. 흑화도랑은 상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엄청 거리가 막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는 이상 흑화도보다는 선예도랑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치아와 수목물의 경계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 기준을 뭐라 그러죠? 선예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예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감지의 사용을 해야 된다? 아니죠. 증감지를 사용하면 선예도가 떨어지고 만약에 증감지를 사용할 거면 사용해야 된다면 밀착시켜서 사용한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초점의 크기를 증가를 시키면 선예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그랬죠.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감강도 필름을 사용하면 고감감도 필름이 되려면은 그 감각유제에서 할로겐한 결정이 커야지 고감강도가 된다 그랬죠. 할로겐한 결정이 크면은 선예도를 떨어뜨린다 그랬죠. 자, 그리고 다음 촬영 중에 환자가 움직이게 된다. 그럼 당연히 흐려지겠죠. 그럼 선예도가 줄어드는 거고 피사체와 필름 간의 거리가 감소가 되면 더 선명하게 찍힌다. 선예도가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필름을 현상을 하려면 현상액에 넣었다가 정착액에 넣었다가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아직도 현상액이랑 정착액 이렇게 해가지고 수동으로 현상을 하는 치과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데 이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직접 현상액을 만들고 정착액을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상액이랑 정착액은 당연히 구입을 하는 건데 그 용매를 만들 때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물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드는데
용매는 뭐 수돗물도 가능한데 증류수를 쓰면 보존력이 우수하겠죠. 그리고 현상액은 50도씨에 그리고 정착액은 30도씨 이하의 물로 용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변질에 만약에 높아버리게 되면 변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용액의 뚜껑 같은 거는 빛을 차단할 수 있게 갈색 병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현상하는 그 통 있잖아요. 여기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거기 위에 보면 뚜껑이 있죠. 이 뚜껑은 산화 방지를 위해서 꼭 닫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많이 썼든 적게 썼든 상관없이 2, 3주 간격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셔야지 이게 현상이 잘 되겠죠. 그리고 짧게 썼어도 많이 현상을 했으면 좀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현상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여기에는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정착액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자, 히읗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현상조약은 하이드로키논, 그리고 앨런메톨은 그냥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황보로 외워주세요. 이거 똑같고요. 보호제는 황화나트륨, 촉진제는 탄산나트륨과 수산화나트륨이 있는데, 일단은 탄 이렇게 발음 센 것끼리 이렇게 있고, 촉수 아니면 뭐 수촉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고요. 촉수, 수산화나트륨, 지연제는 지브롬, 화칼륨, 그리고 정착액에는 청정제, 보호제, 산화제, 경화제가 있고요. 일단 영어로 T는 한국말로 차는 청정해야 되니까 청정제는 T, 그리고 황보, 그리고 요거 초산은 산화제, 그리고 경화제는 황화나트륨 똑같으니까 헷갈리잖아요. 황으로 외우면. 그래서 미로 외웁니다. 알루미늄의 미자. 그래서 경미로 외우세요. 같은 반 친구 중에 경미라는 친구 있나요? 그러면 더 외우기 좋겠죠? 자, 그리고 필름을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에 당연히 노출되면 안 되고 환기 잘 돼야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약품들 같은 게 계속 이렇게 실내에 있으면 안 되겠죠. 몸에 안 좋겠죠. 그래서 환기가 잘 돼야 되고 습기가 적은 장소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요. 5년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이거 의료법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제 필름을 찍을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손고정을 어떻게 하나? 상악이나 무치악 같은 경우는 엄지손가락으로 합니다. 여러분 다 해보셔서 알죠? 그리고 하악은 검지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꺾이니까 손고정을 할 수가 있고, 자, 상악을 찍을 때는 필름이 이렇게 있으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엄지로 이렇게 고정을 하고, 또 엄지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면적을 잘 받쳐줄 수 있으니까 엄지로 하고, 하악은 꺾일 수 있는 검지로 한다. 됐죠? 자, 방사선 원이 작아야 되죠. 크면은 막 옆에 있는 사람 다 피폭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그렇게 방사선 원이 크면 클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방사선 원과 피사체는 멀어야 된다. 자, 여기서 방사선이 나옵니다. 방사선 원과 피사체는 막 엄청 멀 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엄청 멀면 안 되고, 보다 멀어야 된다는 게 이제 필름이랑 피사체랑 가까워야 되잖아요. 이것보다는 여기가 더 멀어야 되겠죠. 그리고 피사체랑 필름 거리는 짧아야 된다. 그리고 피사체랑 필름은 평행해야 되죠. 그리고 중심선은 피사체와 필름의 수직으로 조사돼야 된다. 피사체와 필름에 이렇게 수직으로 조사돼야 되겠죠. 자, 소화 환자는 소화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세팅이 되고요. 어쨌든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5, 2로 외워두세요. 5, 2. 그러니까 반이 줄어드는 거죠. 반으로 줄어드는데 앞에 글자만 5, 2로 외워두시고, 당연히 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줄여야 되니까 10세 이하에서 성인의 50%를 줄이겠죠. 자, 그럼 문제를 내보도록 할게요. 8세 소아에게 맞는 것은, 자, 평행 촬영을 권장한다? 아닙니다. 평행 촬영이 뭐예요? 일단 등각 촬영은 요렇게 찍는 거를, 필름을 요렇게 두고 찍는 걸 등각 촬영이라고 하죠. 평행은 요렇게 찍는 거예요. 필름을 이렇게 두고 여기서 이렇게 직각으로 쏴가지고 찍는 걸 평행 촬영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크니까, 공간이 넓으니까
평행으로 찍어도 크게 뭐 여기가 아프진 않는데, 압박이 안 되는데, 애기들은 여기가 얼마나 낮아요. 구강 자체가 작잖아요. 근데 여기를 평행으로 찍으려면 적어도 그 필름이 이 정도는 되니까 요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뚫리잖아요. 아파서 못 찍으니까 공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애기일 경우에는 등각으로 이런 식으로 찍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소아의 경우 저감강도 필름을 사용한다? 땡, 아닙니다. 똑같은 X선이더라도 저감강도 필름을 사용하면 필름에 몇 개 나오죠. 잘 안 나오고 고감강도 필름을 써야지 잘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소아의 경우에서는 이제 X선의 강도를 좀 줄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줄이면 당연히 줄였는데 저감강도 필름을 써봐요. 더 안 나오죠. 고감강도를 써야지 그래도 잘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노출 시간은 성인의 50%로 줄인다. 오, 맞는 말이에요. 다음, 교육 촬영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틀린 말이죠. 자, 교육 촬영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걸 교육 촬영이라고 하죠. 교육 촬영 왜 해요? 여기 치간 사이에 이렇게 프록시멀 캐리어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찍는 거고, 뭐 이렇게 치조골이 퇴축됐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어쨌든 애기들도 당연히 여기에 충치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기들도 추가적으로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 촬영할 때는 이게 필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위에 반, 아래 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고 이렇게 있고 여기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있어서 요걸 물게 되면 요게 똑바로 서 있게 되고 그래서 이걸 팍 찍게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찍을 수 있죠. 그리고 다음, 표준 필름을 사용할 때는 수직각을 감소시킬까요? 아니죠. 여기가 낮기 때문에 수직각이 더 크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필름이 이렇게 위치가 시켜질 거고 성인의 경우에는 여기가 더 이렇게 더 밑으로 위로 뚫려 있으니까 이게 각도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게 각도가 크고 요게 각도가 낮죠. 근데 수직각을 감소시킨다라는 거는 여기 조사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수직각을 이런 식으로 줘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등분선에다가 조사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직각 이 각도로 조사를 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평평하게 내버리면은 이등분선 라인이 한 이 정도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직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거의 위에서 내리 찍는 모습으로 찍어야 되니까 수직각이 더 늘어나는 거지 감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자, 또 문제를 내볼게요. 엑스레이의 노출 시간을 증가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의 속도가 증가할까요? 땡, 전자의 속도는 관전 압이랑 관련이 있죠. X선의 양이 증가한다. 그렇죠. 노출을 계속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1초만 하면 똑같이 이만큼 양이 나가는데 또 2초 시간을 했어. 또 이만큼 또 나가죠? 3초 계속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럼 계속 X선이 방출이 되게 되니까 이 총 합하면 양이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래서 X선의 양이 증가한다는 건 맞는 설명이고, 다음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또는 조직의 투과력이 증가한다. X선의 최대 에너지가 증가한다. 요거는 뭘까요? 시간이랑 상관없죠. 압이 커야 되니까 관전 압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힘이 커야 되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 영상의 끝부분에 화면이 뜰 거예요. 그걸 클릭하시면 따로 만들어 놓은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등각 촬영법이고요. 등각 촬영법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고 이미징을 하면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들이라서 저는 이거 외우지 않고 시험을 쳤습니다. 자, 치아의 생긴 모양이 어떻게 식립이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데요. 자, 상악 중절치, 측절치를 찍을 때는 필름이 이렇게밖에 못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45도에서 찍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9칩으로 가면 갈수록 각도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구치는 이렇게 생겼죠. 요거 옆에서 찍을 수 있잖아요. 바로 옆에서 찍을 수 있으니까 각도를 조금 요것보다는 줄여서 찍어도 되는 거예요. 자, 치아를 이렇게 펼쳐서 그려봤고요. 중절치를 수평각은 어떻게 주냐? 양측 중절치의 인접면 여기에다가 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운데로 탁 쏴야지 여기가 이렇게 찍히잖아요. 이 부분이 가운데로 딱 오게. 그리고 비점, 코끝 여기서 이게 촥 내리 쏘면 요게 찍히겠죠. 그리고 비익은 콧 날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코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쯤에 이제 견치가 있잖아요. 이것도 45도 각도를 주기 때문에 이제 코 쪽에서 이렇게 내리 찍어서 찍는 거고, 자, 소구치는 여러분 거울을 보셔도 알겠지만 동공 하방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을 맞춰서 찍는 거고, 그 다음에 외안각 하방에 연장선과 찍는다. 외안각이 어디예요? 눈꼬리 끝나는 부분이죠. 여기에 대구치가 위치해 있으니까 여기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비익 이주선이 만나는 점이 왜냐면 이 라인이 비익 이주 연결선이랑 겹치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악을 보면 공통된 게 하악, 하연, 상방 뭐 이런 거 있죠. 이 라인이 어디다? 이쯤이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위에랑 다 똑같죠. 동공 하방선, 외양각 하방선. 이런 수평적인 위치는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고, 그 다음에 각도가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상악의 전치부는 각도가 이렇게 좀 돼 있잖아요.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그리고 하악은 거의 뭐, 수직이나 수직보다 조금 앞으로 나와 뻗쳐서 있으니까 거의 수직이나 다름없고, 그러니까 필름을 위치시킬 때 입천장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5도 그 수직 이등분선에 맞추면 45도로 해야지 직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악은 마이너스 15도잖아요. 거의 뭐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선 하면 15도 조금만 기울여도 된다. 그래서 찍어도 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각도를 주는 이유는 견치 쪽에 필름을 넣으려면 이렇게 이 상태로 이렇게 세로로 넣어야 되잖아요. 세로로 넣는데 견치면은 여기 이렇게 아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도가 조금 더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뭐 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치아 자체 길이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수직으로 이렇게 딱 내리 꽂아버리면 그렇게 못 찍거든요. 여러분 실습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눕혀가지고 절치보다는 조금 눕혀가지고 찍으면 각도가 조금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찍습니다. 자, 그리고 소구치를 보게 되면 소구치 이렇게 치아가 있고 뼈가 이렇게 있으면 필름은 이런 식으로 위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각도가 견치보다는 조금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죠. 구치 쪽으로 가니까. 근데 이제 대구치는 이제 이렇게 생겼으면 치아가 이렇게 생겼고 치조골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필름이 이런 식으로 놓이게 되니까 각도는 조금 더 줄어들고 대구치보다는 각도를 조금 더 줄고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등각 촬영법의 장점, 단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건 생각만 하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거라 가지고 굳이 정리를 안 했어요. 근데 알고 계셔야 되고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여기 입천장이 낮은 분들은 평행 촬영법을 못 하겠죠. 필름이 이렇게 위치가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개가 낮은 분들한테 등각 촬영법을 하면은 편하게 할 수 있다. 그쵸? 그리고 등각 촬영법을 할 때는 짧은 조사통을 쓰거든요. 여기 짧은 조사통. 그래서 그것도 장점이고요. 노출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단조사통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평행하게 촬영을 하는 것보다는 치아랑 이렇게 완전히 평행하게 촬영을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왜곡이 있겠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찍으니까, 그쵸? 등각 촬영법을 다시 정리하자면 치아의 장축을 이렇게 끊고 필름을 이렇게 끊고 그 다음 이등분선을 끊고 거기에 이제 수직으로 팍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이 각도로 수직 각도로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가 이제 치경선 그리고 뿌리는 이 각도로 끄면 이쯤 이렇게 끈 라인이 그려지고
맨 앞에는 이 각도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치아가 필름에 이런 식으로 맺히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직 각도를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줬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치아가 이런 식으로 맺히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왜곡이 심하다는 거예요. 실제 치아의 길이를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지금 원래 줘야 되는 그 각도에 비해서 적게 준 거죠. 근데 더 수직으로 끄어볼까요? 수직으로 끄면 더 각도를 줘가지고 한 게 지금 주황색이거든요. 지금 주황색 치아 사진이 이렇게 필름 위에 찍히는 거고, 원래는 이거 파란색, 청록색이 맞게 찍은 거고, 그 다음에 과하게 각도를 적게 줘가지고 찍은 게 지금 분홍색 선이잖아요. 그래서 분홍색 라인. 다 이렇게 다르고, 각도를 적게 줬을 때, 또 과하게 줬을 때 어떻게 찍히는지, 연장이 되는지 축소가 되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각도를 많이 주면 축소, 각도가 적으면 이렇게 쭉 늘어져서 찍히니까 연장.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각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잖아요. 할 때 손도 방사선에 노출이 되니까 그것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상투형의 5원칙을 봤죠.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 거고 이 원칙을 지켜주면 좋은데 이게 등각 촬영법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평행 촬영법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두 개를 비교 먼저 해드릴게요. 방사선언이 가능한 작아야 된다는 거는 둘 다 맞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언과 피사체의 거리가 멀어야 된다는 거는 평행 촬영법에만 해당되고 등각 촬영법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각을 할 때는 단 조사통을 쓰고 평행할 때는 장 조사통을 쓰거든요. 그리고 피사체랑 필름 거리가 짧아야 되는 건 등각은 맞는데 평행은 아닙니다. 피사체 필름이 평행해야 된다. 평행 촬영법에 맞지만 피사체랑 그 필름이 약간 각을 지고 있죠. 요거는 평행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은 피사체와 필름의 수직으로 조사된다? 아니죠. 요거는 이등분선의 수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아니고 평행은 맞습니다. 자, 일단 요거랑 요거를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건데 평행 촬영법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가 어디죠? 타겟. 여기가 조사통, 여기가 물체, 여기가 필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45도로 꺾여 있으니까 반음영이 생긴다 그랬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면 이만큼의 격차가 반음영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흐릿한 상에. 자,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사선원이, 그러니까 초점이 여기랑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여기가 반음영이 감소가 되죠. 요거는 가까이 있으니까 커진 거죠. 그래서 방사선이랑, 그러니까 초점이랑 이거랑 필름이랑 거리를 멀리 띄우기 위해서 방사선언이랑 피사체를 멀리 띄우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왜냐면 피사체랑 필름의 거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평행 촬영법 할 때 XPC 쓰는 거 아시죠? XPC가 뭐예요? 그 기구잖아요. 앙 물고 찍을 수 있고 여기가 이제 필름이고 여기 필름에 XPC를 이렇게 껴가지고 요렇게 그럼 동그라미 이렇게 있고 그럼 우리가 조사통을 여기다가 딱 맞춰가지고 딱 찍으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장치가 XPC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는 뭐 거의 조절은 가능하지만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또는 이제 평행 촬영법을 할 때 이렇게 필름 가까이 위치를 시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위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피사체랑 필름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일단 이미 멀어지고 그리고 등각 촬영법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찍으니까 가까이서밖에 찍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고 요거는 틀린 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거리가 뭐 거의 정해지다시피 되었으니까 여기서 방사선언이 멀면 멀수록 여기가 더 짧아지는 거예요.
반음령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언이랑 피사체가 멀어야 된다 하는 거에 요거는 맞는 말이고 요거는 틀린 말이에요. 등각 촬영법에서는 노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단조사통을 쓴다고는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단조사통을 쓰면은 이게 범위가 넓어지고 장조사통을 쓰면은 여기서 이제 나가잖아요. 나갈 때 이게 이렇게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X선 속의 확산을 축소시켜줘서 이것도 더 추천을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왜 진짜 정확히 그 등각 촬영법에서 방사선언과 피사체가 가까워야 되는지 멀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어딜 찾아봐도 정확히 말해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단조사통을 쓰고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등각은 그렇게 외워주시고, 평행은 요거 거리를 멀리 두기 위해서, 반음령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피사체가 멀어야 된다라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노라마를 찍은 다음에 추가로 등각 촬영을 해야 될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자, 매복치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절치가 있고 보통 매복치, 과잉치가 이렇게 정중에 매복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등각 촬영을 하면 요것만 나오죠. 뿌리가 이렇게 있을 거고 요거는 반밖에 안 찍혀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적으로 등각 촬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큰 낭종병소 아니죠. 큰 낭종병소도 뭐 이런 식으로 나겠죠. 그럼 잘려요. 타액선의 타석 아예 그것도 안 나오죠. 그리고 앞골의 발육 상태 이거는 진짜 해당 사항 없다. 그리고 초기 치근단 병소 초기에 치근단에 이렇게 막 병소가 보이는 걸 확인하고 싶을 때 더 확대해서 선명하게 확인하고 싶을 때 등각 촬영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엔도할 때 요런 것도 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찍고요. 자, 그리고 무치약 환자일 때 어떻게 촬영을 하느냐. 교육 촬영이 추가로 필요하다? 치아가 없는데 무슨 교육 촬영을 해요? 필요 없고요. 교육 촬영은 그 사이사이에 충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주로 많으니까 치아가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 수직각은 유치약보다 감소한다? 아니죠. 증가하죠. 유치약일 경우에는 필름이 이런 식으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 45도로 이렇게 내리꽂죠. 근데 만약에 무치약이라고 해봐요. 그럼 치관이 날아간 상태니까 필름이 이런 식으로 거의 눕다시피 이런 식으로 위치가 되면 수직각은 더 세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직각은 증가하고요. 무치약 환자의 경우에는 그 딱딱한 범랑질, 우리 몸 중에서 제일 단단한 게 범랑질이죠. 범랑질이 없으니까 노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밀도가 높은 구조물이 별로 없으니까. 노출 시간이 줄어들고요. 유치약에 비해서. 그리고 치조능 흡수가 심한 경우에는 등각 촬영을 한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눕힐 수라도 있으니까. 근데 평행 촬영법을 하려면 이거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입천장이 낮은데 세우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찍어야 되는데 더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무치아 환자인 경우에 잇몸이 거의 이렇잖아요. 여기 치아가 없고. 근데 치아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필름을 놔두면 찍을 수가 있잖아요. 평행으로. 근데 이거는 평행하게 필름을 놓으려면 여기가 뚫려야 되니까 이렇게 찍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조등 흡수가 심한 경우에는 등각 촬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필름을 이렇게 눕혀가지고. 그리고 필름은 치조능 위로 2분의 1이 나오도록 반이나 나오도록 위치시킨다? 그럼 왜 찍어요? 반이나 이렇게 버릴 거면. 그쵸? 그렇게 찍지 않게 하려고 등각 촬영법을 하는 거잖아요. 평행 촬영법을 만약에 한다. 고치면 여기서부터 필름이 여기까지 위치가 시켜지니까 찍으면 이 정도밖에 안 나고 반은 다 날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상이 실제보다 더 짧게 찍혔어요. 그러면은
수직각을 좀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길게 나오죠. 근데 상이 좀 길게 나왔어요. 길게 나와서 이걸 좀 단축시키고 싶다. 그럼 수직각을 더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내리 꽂으면 짧게 찍히겠죠. 또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 촬영법을 권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노출 시간을 단축시킨다? 아니죠. 요거는 장조사통을 쓰기 때문에 노출 시간은 길어지고요. 영상의 질이 우수해진다. 맞죠? 이렇게 평행하면 영상의 질도 평행하게 잘 왜곡 없이 찍을 수 있고, 그리고 방사선원과 피사체가 멀리서 찍힐 수 있으니까 장조사통을 씀으로써 반음력이 감소하니까 선예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환자의 불편감이 커요. 왜? 필름을 기울일 수가 없으니까. 그 안쪽에서 이렇게 쭉 내리 꽂아야 되니까 여기는 입 바닥이고 여기는 입 천장인데 여기를 딱 찍어야 되니까 아플 수도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치아와 필름 간의 거리가 짧다? 아니죠. 멀죠.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죠. 그리고 구개가 낮은 환자에게 사용하기 좋다? 아니라 그랬죠. 구개가 낮은 환자한테는 등각이 좋다. 자, 그러면 치아와 치주 조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찍고, 또 근간 치료 전후의 근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찍는 것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치근단 사진 찍을 때 촬영하는 등각 촬영을 고르면 되는데, 만약에 등각이 없다. 그러면 평행 촬영 고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파노라마 촬영이라든지 두부 규격 촬영이라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아시죠? 교육 촬영도 아니에요. 치근단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요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특별히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뭐 그런 촬영법들이랑은 좀 별개로 등각이든 촬영이든 어떤 촬영법이든 각도를 다르게 해서 2장씩을 찍는 거예요. 직각 촬영법도 마찬가지예요. 광구 이동법은 뭐냐면 이제 치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처음에 찍혔는데 뿌리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야. 상악은 뿌리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대구치일 경우에. 그랬을 때 수평으로 각도를 이렇게 기울여서 한 번 더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여기랑 이제 여기가 가려져 있었던 건데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더 보이게 이런 식으로 찍힐 수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광구 이동법이라고 합니다. 직각 촬영법은 2장을 찍는데 하나는 이렇게 찍고 하나는 이렇게 찍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찍냐면 항내복치 협설관계를 파악할 때 찍거든요. 자, 한 번은 이렇게 찍었어. 사랑니가 이렇게 나 있구나. 근데 이게 협측에 있는지 설측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면 위에서 한 번 더 찍으면 되겠죠. 위에서 한 번 더 찍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가 협측이면 협측에 나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게 이 말이거든요. 필름이랑 치아 장축이랑 평행하게 찍은 거는 요거죠. 그리고 교합평면 위에 필름을 놓고 찍은 거는 요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제3대구치 매복치의 협설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슨 촬영을 하는지 골라라. 그러면 뭐겠어요? 네, 직각 촬영법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단골 문제죠. 밝은 상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엑스레이가 덜 도달했다거나 아니면 필름 자체가 감강도가 적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사진 처리 과정의 실수를 얘기를 하니까 현상에 관한 실수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만약에 밝은 상이 나왔다. 그럼 현상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밝은 상은 저랑 관련이 있고 어둡게 나왔으면 과현상이 된 거거나 아니면 엑스레이가 많이 도달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과노출 또는 과현상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고온 현상에게 담궈도 이렇게 되고요. 저온 현상에게 담궈도 밝은 상이 나옵니다. 안개상 필름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빛이 노출됐다거나 이때는 이제 빛이 뭐 살짝 노출이 됐었을 때 안개상 필름이 나오는 거지 완전히 노출되면 까맣게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검은 필름, 여기 나오네요.
완전히 빛에 노출됐을 때 요거가 딱 빛이죠. 그리고 노출이 안 되면 투명하게 찍히죠. 그리고 백색 반점이나 백색 선이 보이면 현상 과정을 하기 전에 정착에게 먼저 닿았을 경우 이렇게 보이고요. 현상을 하기 전인데 현상에게 먼저 닿았을 때 검정색 반점과 선이 보입니다. 왜냐면 현상에게 닿았는데 또 현상을 하니까 그 부분이 더 진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정착을 하지 않았으면 색깔이 현상액을 하시면 검정색이 더 검정색으로 되는 거고, 정착액으로 하실 경우에는 그 찌꺼기 같은 것도 씻기면서 투명해지는 역할에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건데,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됐으면 색깔이 약간 이도 저도 아니게 나오겠죠. 그래서 암갈색이나 회색을 좀 띌 수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정갈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갈하게 잘 나오지 않고 암갈색이나 회색빛을 낼 수 있다. 왜? 정착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그리고 책에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런 원리들을 깨우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네, 2개만 더 보겠습니다. 과립상. 과립상 말고도 불규칙한 상이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온도차가 너무 클 경우 그 현상 정착액과 수세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과립상으로 이렇게 뽀글뽀글 거품이 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히는 거고, 그 다음에 황갈색은 충분히 수세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왕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 채연 노래 중에서 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쏴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땐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그걸로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촬영 기술상의 실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청어가시 모양이 찍히는 거는 왜 그런 거죠? 필름을 뒤집어서 찍어서 그래요. 그 뒤에 편지 모양 봉투 딱 열면 뭐가 보인다 그랬죠? 은박지 필름 같이 생긴 연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연박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런 게 보일 수 있고요. 뒤로 찍으면 흰색 자국은 탈기 유입됐으면 그럴 수 있어요. 침이 많으신 분들 가끔가다 여기 봉투 안으로 침이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 흰 자국이 쓱 살짝 보여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 장갑에 우리가 이제 현상을 할 때 장갑을 쓰고 하는데 그 장갑에 환자의 침이 막 묻어 있어. 그 상태에서 이걸 종이를 벗기고 막 이렇게 하면 또 여기 묻을 수가 있겠죠. 그래도 그래요. 그리고 노출이 이중으로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한번 찍었던 필름인데 표시를 안 해놔서 새 건 줄 알고 또 찍은 거야. 그러면 그 노출이 당연히 2번이 되니까 어둡겠죠. 겹치니까. 그리고 상이 이중상으로 나오거나 흐릿한 상이 나오면 이건 움직인 거예요.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요런 거겠죠. 근데 이중 노출의 경우랑은 다른 게, 이중 노출이 되면 여기가 완전 새까마면서 이런 식으로 겹치게 완전 이상하게 이렇게 겹치게 되겠죠. 완전 다른 상황이니까. 근데 이중상이라는 것은 똑같은 게 옆에 살짝 비켜서 하나 더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는 그래서 노출이 될 동안 이렇게 샥 움직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환자가 움직였을 수도 있고 그 광구가 움직였을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흐릿한 상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보상하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어떻게 찍어야 되죠?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만약에 사진을 찍었는데 막 이렇게 가운데가 겹쳐가지고 중첩돼서 보여. 그럼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이 왜 이렇게 찍었는지 알면 되겠죠. 이렇게 똑바로 탁 조사를 안 하고 가운데를 딱 맞춰가지고 조사를 안 하고 살짝 이렇게 비스듬하게 찍었으니까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선을 똑바로 그 인접면에다가 딱 맞춰서 찍으면 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방사선 구조물 요거 이제 불투과랑 투과 요거 구분해서 꼭 알아야 되고, 요거 매년 나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쉬워요. 이거 거저주는 문제니까 절대 틀리면 안 돼요. 투과는 뭐예요? 왜 투과가 되겠어요? 뻥 뚫려 있으니까 투과가 되는 거고, 불투과는
뭔가 막혀 있으니까 투과가 덜 되거나 안 되는 거예요. 공, 뻥 뚫려 있죠. 봉합, 거기가 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뭔가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뭐 절치국의 봉합이라든지 뭐 정중국의 봉합이라든지 뭐 그런 거잖아요. 횡국의 봉합이라든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미세한 틈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뚫려 있으니까 투과가 되는 거고 비와 와도 쉽게 말하면 콧구멍이죠. 그래서 요것도 뚫려 있기 때문에 와 투가고 비와 성악동 뚫려 있죠. 안에 텅 빈 공간이니까 뚫려 있으니까 투가고 성악동 그리고 관, 다 뚫려 있는 구조니까 투가입니다. 그리고 악하선 와까지. 요거 끝에만 보고 문제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막 일일이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불투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중격. 비중격이 뭐예요? 구조는 뼈잖아요, 뼈. 뼈니까 당연히 불투가고 역 Y자도 이 콧구멍이랑 비와랑 상악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역 Y자거든요. 여긴 테두리잖아. 여기도 뼈란 말이지? 여기도 뼈의 일부가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불투가입니다. 그리고 뼈의 정방부, 돌기 다 뼈에 뼈. 광골궁도 뼈죠. 이극뼈, 이흉선도 뼈, 이것도 뼈의 테두리잖아. 뼈. 근돌기도 뼈, 하악의 하연도 뼈죠. 너무 쉽잖아. 이건 거저주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가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불투가상을 골라라, 투가상을 골라라,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하진 않겠죠. 어떻게 하냐면 상악 견치에서 볼 수 있는 투가상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니면 상악 견치에서 역 Y자가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랑 뭐 때문에 생기는 구조물인가?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비화랑 상악동이 답이 되는 거고 뭐 하악 대구치에서 볼 수 있는 투가상은 뭐 악하선와 뭐 이런 식으로 보기가 있다. 그러면은 요거랑 뭐 요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조물 말고 병수에 대해서도 불투간지 투간지 아셔야 되는데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자, 치근당낭 뭐죠? 낭이니까 주머니잖아. 투가예요, 투가. 치아오식병 투가죠. 썩었으니까 범랑질이 파괴됐으니까 빛이 통과할 거 아니에요. 투가예요. 경화성 골염 이건 뭐죠? 앞에 경화가 되어 있으니까 딱딱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투가겠죠. 치근단 농양은 그 낭이 있는데 그 안에 뭔가 그 염증 뭐라 해야 되지? 뭐라 하지? 농양이 그 쉬운 말로 고름은 액체이기 때문에 투가하죠. 딱딱한 뭔가 뼈 같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투가성입니다. 치근단 유가종도 살이잖아요, 살. 유가가 뭐예요? 유가 조직이. 살이에요, 살. 엑스레이 찍으면 살은 흐릿하게 나오거나 잘 안 보이는 게 투가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가정도 투가상입니다. 자, 그럼 또 문제 내볼게요. 백악질, 치조골, 치조정, 치조백선, 뭐 또 뭐가 있지? 상아질, 치주인대강, 치수. 이것 중에 방사선 투가성은 치주인대강이죠. 백악질은 딱딱하니까 보이고, 치조골은 골이니까 뼈니까 보이고, 치조정도 뼈니까 보이고, 보인다는 게 불투가성이기 때문에 하얗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조백선도 선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불투가상이고 상아질도 불투가상. 근데 요거는 애매해가지고 잘 안 나오고요. 왜냐하면 범랑질은 딱딱한데 치밀한데 상아질은 좀 연하잖아요. 그래서 막 치밀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뭔가 약간 좀 어둡게 보이기도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내면 좀 애매해서 요건 상아질은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치수는 투가상이죠. 여러분 격자가 뭐냐면 이제 구애 촬영을 하는 거야. 머리를 찍는데 여기가 이제 필름이 담겨 있는 카세트라고 치면 여기 앞에 있는 게
적자거든요. 요거는 선택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근데 이걸 쓰게 되면은 산란선이 제거가 돼가지고 포그도 줄어들고 대조도도 증가하게 된다. 대조도가 뭐라 그랬죠? 흰 검을 구별하는 정도. 요게 왜 산란선을 제거하냐면 납이랑 플라스틱이 이런 식으로 납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교차배열이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원래라면 엑스레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달이 돼야 되는데 엑스레이가 물체랑 어떤 물체랑 부딪히면 산란선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게 2차 방사선이다. 그래서 얼굴이랑 부딪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꺾여버려. 그래서 여기 필름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없어야 될 부분인데 희게 나와야 될 부분인데 검게 나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희게 나올 부분이 검게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 포그라는 게 많아질 거고 대조도라는 게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면 흰 검이 명확해야 되는데 흰색도 검정색으로 살짝 뿌옇게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격자를 쓰는 겁니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 요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요거는 머리통을 찍는 사진이고 와터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터스는 머리를 완전히 들고 찍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기 목부터 머리 방향까지 이렇게 딱 뚫고 지나가게끔 광구를 조사를 하면 되거든요. 환자 보고는 완전히 들어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환자의 자세는 여기 몸통이 있고 머리가 있으면 여기 머리털이 있는 거고 여기가 턱인 거예요. 여기가 코고.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고 필름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싹 쏘가지고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건 뭘 볼 수 있냐면 상악동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찍히겠죠. 여기 상악동이 이런 식으로 찍히겠죠. 이하 두정은 반대예요. 필름이 여기 있고 여기서 팍 찍는 거거든요. 머리에서 정수리 부분, 머리의 꼭대기 부분을 필름에 가까이 두고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뭘 볼 수 있다? 관골궁, 골절을 볼 때 이걸 찍습니다. 자, 역토는 어떻게 찍는 거냐면 이렇게 찍어요. 머리, 이마를 여기다 갖다 대고 아 하고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여기 이제 필름이 있고 여기서 빡 찍는 거거든요. 요거는 하악과두랑 하악지혜 골절을 보기 위해서 찍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엄청 잘 보이겠죠? 그리고 측방 두부 규격이라고도 하고 그냥 두부 규격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찍는 거냐면 환자가 앞을 보고 있고 필름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빡 찍으면 이런 식으로 찍혀가지고 돌출도도 확인할 수 있고 지하가 어떤 각도로 식립이 되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교정할 때 이런 걸 되게 많이 써요. 머리 부분을 계측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안면부나 연조직의 외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측두하 관절 촬영법 중에는 경두개 촬영법이 있고 측두하 관절 단층 촬영법이 있거든요. 측두하 관절 단층 촬영법은 4개로 찍혀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딱 진짜 이렇거든요. 4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입을 다물고 찍었을 때 찍히는 게 하나가 나오고 하나는 입을 열고 최대한 열고 찍었을 때 찍히는 게 하나씩 나와가지고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총 4개가 좌우로 찍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확대가 돼서 찍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단층 촬영법은 파노라마에서 찍어요. 파노라마에서 그냥 아 하고 앙 물고 그렇게만 찍으면 요렇게 자동으로 찍히게 되고 경두개 촬영법은 어떻게 찍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앞을 보고 있고 필름이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버리면 아까 요거처럼 이렇게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필름을 완전히 갖다 붙여가지고 찍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턱관절만 확대가 돼가지고 나오니까 하악과두의 외측면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다 잘 외우느냐.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외워야 돼요. 외워야지 바로바로 탁탁탁탁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자, 물을 담으려면 워터를 담으려면 양 동이에
담아야 되겠죠? 삼각동. 그리고 이 골 어떻게 이하두정 광골고룡의 골자를 보는 건데, 근데 보면 여기도 골이 있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하두정은 여기도 골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골 어떻게 골이 두 개나 있으니까 그걸로 외워주시고요. 자, 요거는 T자로 생긴 길이 있어. 그러니까 가다가 막다른 길을 만난 거야. 그렇지만 역경을 뚫고 가는 거예요. 역경 T자로 생긴 길이 있고 역경을 뚫고 과지. 그리고 요거는 진짜 별로 안 외워도 그냥 두부가 당연히 찍히면 안면부가 찍히겠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경관이 너무 좋으니까 학 하고 놀란 거예요.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자, 요거는 진짜 모르셔도 되고, 그 기계마다 만약에 파노라마라면 파노라마 기계가 어떻게 찍히죠? 여기 이제 필름이 돌아가고 여기서 이제 엑스레이를 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머리카락 있는 쪽부터 해가지고 치아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찍게 돼요.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고유의 상층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영역에 있어야 잘 찍힌다, 치아가 잘 찍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다 기계값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전치부가 조금 짧고 구치부는 조금 약간 넓어도 그 안에서 있으면 잘 찍히게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앙 무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막 깊게 물어가지고 앞으로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렇게 위치를 했다. 그러면 전치부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전방으로 갔으니까 축소돼서 보이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너무 뒤에서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찍었다. 그러면 뒤로 왔으니까 확대돼서 상이 맺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실까? 자, 필름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다 그랬죠? 여기 있는데 원래 기준치보다 앞으로 더 나가서 찍게 되면은 상이 여기서 이제 엑스레이가 나가면 축소가 되는 거고, 원래 기준치보다 더 앞에서 찍게 되면 여기 있다 쳐봅시다. 엑스레이가 나가면 이렇게 상에 맺히겠죠. 그러면 원래보다 더 크게 보인답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고, 환자의 자세에 따라서 이제 얼짱 각도를 찍을 때 우리가 고개를 숙이죠, 밑으로. 그럼 V라인이 만들어진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너무 고개를 숙이면 파노라마가 치아 배열이 상악하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여서 보이고, 고개를 들고 쳐들고 찍으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파노라마를 찍었는데 V자처럼 보인다. 그걸 어떻게 보완해야 되냐? 물으면 목과 등을 곧게 펴준다. 아니죠. 목과 등이 이렇게 숙여져 있으면 그거 얼굴의 각도는 그래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럼 중첩이 돼요. 목에 있는 그 척추 위에 있는 목뼈랑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중첩에 대한 보완법이고요. 혀를 입천장에 닿게 한다. 요거랑 아무 상관없죠. 그리고 구조물이랑 중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혀를 입천장에 닿게 하는 거고, 정중 시상면을 바닥과 수직이 되게 한다? 이거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중 시상면이 바닥과 수직이 되게 한다는 거는 얼굴을 좌우로 갸우뚱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똑바로 이렇게 서 있다는 얘기고, 고개를 숙였다가 위로 들었다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합제의 홈을 절단교합으로 물게 한다.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교합제가 뭐냐면 파노라마를 찍을 때 여기 물어보세요, 여기 틈이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이 있죠 하는 그게 교합제인데, 여기 이제 절단으로 잘 물게 해도 위아래로 숙이고 들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거랑도 상관이 없고요. 프랑크푸르트 수평면을 바닥과 평행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보철학에서도 나오죠. 프랑크푸르트 평면 요렇게 이 라인을 바닥과 평행하게 하면 똑바로 선 거예요. 고개를 숙이거나 뭐 밑으로 숙이거나 위로 올리거나 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딱 정확하게 살짝 웃는 스마일, 살짝의 V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게 정석이죠. 그래서 너무 V자로 찍었으면 이렇게 이 라인을 맞춰준다가 답이겠죠.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파노라마에서 역 V자가 발견됐다. 이게 왜 그런 걸까? 물어보면 턱을 너무 들고 찍어서. 요거의 답이겠죠? 자, 그리고 파노라마랑 구내 촬영을 비교를 했을 때 파노라마는 쫙 이렇게 돌려가면서 딱 버튼 누르고 있으면 2분 안에 찍히죠. 그런데 구내 촬영은 그걸 전악을 다 찍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자리를 찍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찍으면 20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는 입안에 뭔가 필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구내 촬영은 불편하죠. 그래서 요거를 편한 걸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받으신 분들은 고쳐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피폭은 파노라마가 훨씬 더 경감이 되겠죠. 왜냐면 한번 그냥 찍을 때 다 같이 찍는 거니까. 그리고 구내 촬영은 여기 찍었다가 다시 찍고 다시 찍고 다시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해야 되니까 피폭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명한 거는 구내 촬영이 더 우수하죠. 왜냐면 가까이 필름을 대고 찍는 거라서 더 선명한데 파노라마는 그게 좀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거라서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비교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파노라마의 촬영의 장점을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단점에 대해서 바꿔가지고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해상도가 높다. 그러면 아니죠. 해상도가 낮아서 단점이죠. 그리고 영상의 왜곡이 적다? 아니죠. 실제로는 치아가 이렇게 생겼는데 찍으면 이렇게 펴져서 보이잖아요. 왜곡이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린 요걸 이용해서 찍지만 영상에 왜곡이 적은 건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겹쳐 있지 않아도 파노라마 찍으면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초기 우식 병소를 발견하기 쉽다? 아니죠. 이것도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그것까지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개구장애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안에 필름 안 끼워도 되니까. 치아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아니죠. 약간의 왜곡이 있기 때문에 치아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환자를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냐, 촬영할 때 납 방어복을 입혀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광강도 필름을 사용하면 엑스레이에 대해서 감수성이 낮기 때문에 감수성이 높은 고광강도 필름을 사용해서 엑스레이의 그 강도나 양을 조금 줄이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환자가 피폭이 덜 되겠죠. 그리고 원통 조사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원추형 조사통이 있고 원통형 조사통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산란방사선을 증가시켜가지고 별로 쓰면 환자가 피폭이 쓸데없는 부분에도 많이 되고 필요한 부분에만 이렇게 원통형을 쓰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을 때 치과 위생사가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 중에 뭐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거 내기도 하고 또 환자를 보호할 때 최소한 피폭을 덜하게 하는 방법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치과 위생사를 보호하는 방법 중에서 환자로부터 1m 이내에 위치한다. 그럼 틀린 거죠. 가까이 있으면 안 되고 1차 방사성 진행 방향에 위치한다? 안 되죠. 노출 동안 이제 X선 강도를 잡고 있는다. 안 되죠.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촬영을 위해서 필름을 고정시킨다? 그렇게 되면 보호가 안 됩니다. 중심선에 대해서 90도 또는 135도 사이에 위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엑스레이가 나오고 환자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90도나 135도, 90도, 135도 밖에 이렇게 위치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엑스레이 찍는다 그럼 여기 있다가 바로 저는 이쪽으로 핏이 나거든요. 이 사람 뒤로. 그렇게 하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을 찍히는 사람을 보호하려면 장조사통을 사용해야 되고 노출 시간은 짧게 그리고 갑상선 보호대 이런 거 쓰면 좋겠죠. 납 방어복 그런 거 써야 되고 감강도가 아까 뭐라 그랬죠? 높은 필름을 사용해야 되고 원추형 플라스틱 조사통을 쓰면 안 되고 원통형 플라스틱을 조사통을 써야 된다. 자,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1년 동안 방사선 종사자에 허용되는 최대 피폭 선량이 어떻게 될까요? 50입니다. 50 밀리
시버트. 50mS예요.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방사선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뭐에 걸리죠? 암에 걸립니다. 암, 탈모 아니에요. 백내장 아니에요. 요즘에는 촬영 방법이 거의 다 디지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간접이 있고 직접이 있는데, 간접은 어떻게 찍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 치과에 직접 가보면 USB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거를 입에다가 넣으면 바로 볼 수 있죠, 화면에서. 그게 이제 직접 디지털 영상이고요. 간접은 뭐냐면 필름이 있는데 먼저 찍고 나서 스캐너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 스캐너에서 이렇게 선을 타고 본체로 들어가서 모니터를 이렇게 화면에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간접이에요. 일단 스캐너가 필요한 게 간접 디지털 영상이고, 그냥 USB로 필름 꽂아가지고 바로 찍는 게 직접 디지털 영상입니다. 두 개 장단점이 다 있어요. 요거는 두께감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불편하고, 요거는 필름이 이것보다는 얇아요. 요것보단 얇고 일반 필름보다는 조금 두꺼운데, 그리고 약간 탄력도 있어가지고 약간의 휘어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촬영할 때 이제 환자 입장에서 좀 편하겠죠. 그런 장단점이 있고, 요거는 또 스캔이 되는 그 과정 동안 조금 기다려야 된다. 바로 볼 수 없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 빨라요. 그리고 요거는 스캔을 하잖아요. 그러면 초기화 버튼을 꼭 눌러야 돼요. 그리고 다음 거를 넣고 또 다음 거를 넣고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플라스틱 덮개로 충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여 있어요. 그냥 이제 검정 색깔, 보통 검정 색깔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게 바로 플라스틱 덮개예요. 덮개 부분을 보시는 거고요. 또 문제를 낸다면 뭐 전선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직접인 거고, 플라스틱 덮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거. 그리고 두께로 인한 이물감이 없는 것은 간접. 초기화 과정이 필요한 것은 간접. 스캔 과정이 필요한 것은 간접. 그리고 즉시 영상 조회가 가능한 것은 직접.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문제는 여기 안에서 제가 말한 거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방사선 감수성 요것도 매년 시험에 나오거든요. 요거 진짜 중요하니까 노래로 만들어 봤어요. 신나게 노래로 해봅시다. 고감수성 기간에는 골수와 지식세포 전기와 인파 조직 비교적 고감수성의 기관에는 무광정 막과 피부 고통감수성의 기관에는 성장 중인 골조직 대형 골조직 작은 맥강 구조의 결합 조직 비교적 낮은 감수성의 기관에는 해외성과 성숙한 골과 성숙한 연골 조직과 같은 성조직 낮은 감수성은 신경근육 수정체 끝까지 신장대 미세여가는 중감수성. 자, 오글거리지만 노래를 불러봤는데요. 이렇게 안 하면 외우기 힘드니까요. 자, 그리고 고감수성이랑 비교적 고감수성은 책에서 그냥 고감수성으로 다루고 있고요. 요거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방사선학에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고, 임상치과 위생학 엄청 두꺼운 원서로 된 거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외워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공통된 거를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원래 노래랑 좀 바꿔가지고 여기에 맞게 바꿔놨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로 이런 거 나열을 해놓고 거기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요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고, 아니면 반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대놓고 낮은 감수성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여기까지 구강 방사선학 끝났고요. 따로 보셔야 될 영상 제가 말씀드렸죠. 그 흑화도 대조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비교하는 영상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만나요.